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통해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의사가 주사를 잘못 놔서 힘줄이 끊어졌어요. 직장 동료의 스토킹,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지불한 권리금에 비해 가게 매출이 너무 적어요. 회사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 모임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면 자녀의 친구의 부모들이 범행 대상이었다는 건데요. 그럴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사기 행각을 벌인 건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피고인은 2022년 11월경에 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서 연락을 한 다음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매일 수익을 본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은 무조건 보장이 되며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 또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창업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1,000만 원당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 이런 취지로 기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2년 11월 8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합계 1억 2,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습니다. 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준다, 또 원금을 보장해준다. 듣기엔 참 달콤한 말인데요. 주식과 스타트업 투자인데 원금과 수익 보장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주려고 투자를 하긴 한 건가요? 네. 우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네. 창업투자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했는데요. 네. 이 대화 내용을 임의로 조작한 다음에 이를 캡처해서 피해자 일부에게 발신해서 그들을 기망을 했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대로 바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해당 금원을 이전에 자신에게 투자하거나 또는 돈을 빌려주었던 자들에게 갚거나 아니면 코인 투자에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참 교묘한 범행 수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이렇게 사기의 유형을 보면 참 다양한데요. 지금처럼 내가 대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례가 참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유사수신 혐의를 적용받게 되죠. 네, 맞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제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데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그 학원의 학부모 등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
2021년 11월 30일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80회에 걸쳐서 8억 870만 원을 지금 교부를 받은 사안입니다. 네. 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나요? 네, 그 대구지방법원 형사 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지금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도 없고 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해당 자금을 대출 등을 통해서 지금 마련하기도 하면서 지금 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 피해자 3명은 피고인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지금 유사수신 행위 범행의 상대방 일부에 대해서 피해자 상당 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지금 인정하고 또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다음에 사기 및 유사수신 행위의 피해자 내지 상대방과 관련해서 수익금 및 원금 변제 목록으로 상당 부분의 피해금을 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 점,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에 상대방과 합의를 한 점, 이전에 벌금형이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고수익을 바라보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 또한 피해 확대의 책임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형을 결정했습니다. 네. 상당 부분의 피해금이 회복됐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두 명도 아닌 상황인데 징역 1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피해 금액이 8억이 넘는다는 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는 점에서 지금 이것보다 더 긴 형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사안의 경우에는 감형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 구한 사실, 또 피해자들 등에게 피해 회복을 일부 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합의도 했고 또 벌금 이상 전과도 없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양형 요소가 고려돼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 절차죠. 배상 명령을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피해자들이 배상 명령 신청으로 사기 금액을 배상받을 수는 없었을까요?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 지금 배상인의 배상 신청이 각하가 되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피고인의 일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지금 배상 명령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특정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 각하가 된 사안입니다. 네. 배상 신청이 각하됐다면 별도의 민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안처럼 피해 금액이 지금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배상 명령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네. 민사 소송을 통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사안처럼 지금 유죄 확정 판결이 있는 사안이면 이를 근거로 해서 적정한 금액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저는 네, 병원에 가서 이 손이 제가 루마티스 관절이 있어요. 류마티스 그래갖고 관절염이요? 손등이 부어 있어요. 네,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네, 그 주사 맞아도 항상 괜찮았거든요. 많이 맞았는데요. 네, 근데 그날 밤에 자는데 손 사이로 피가 흐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뒤날 바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뭐 그냥 치료만 두 반을 꼬매고 치료만 해줘서 집에를 왔어요. 네. 근데 손가락이 쓰지를 안 해요. 어.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거 해도 안 돼서 다른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심줄이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손가락 위에 네네. 이게 손등이 있는 데가. 그래서 손가락이 안 쓴다고 누마스 저거를 사진을 한번 찍어보라고 하는데 그건 돈이 많이 들으니까 잘 생각해서 하라 해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 병원에 가서 얘기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이. 그래서 아니 이 손이 이렇게 피가 난 데가 얘가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 다른 병원에 가서 보니까 네. 심줄이 심줄이 끊어졌다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끊어졌어요. 하나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얘기를 해야지.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는 자기는 합의 그런 거 봐줄 수 없고 협회인가 뭔가 있다고 거 가서 얘기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협회인가 뭐를 어떻게 찾아가고 서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보고 그랬어요. 와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어떻게 서류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변호사님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돈 그거 합의 봐가지고 변호사 다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도 차지 못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하나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기 텔레비에서 법률 그거 공짜로 해주신다고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너무 이게 지금 손이 완전히 쓰질 않고 더 다른 손가락까지 이렇게 휘어져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일단 사과가 먼저였을 것 같은데 참 속상하셨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위해서 받은 주사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서 원착의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후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흐르는 상황입니다.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상담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상담 진행을 위해서 일단 좀 추가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소리를 작게 해놔봤나요, 제가? 소리를 키우고요. 네, 그 의사가 지금 힘줄에 주사를 예. 잘못 놔서 힘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예, 이 상황 관련해서 의사한테 이제 따졌을 때 의사가 이 사실 관련해서 혹시 인정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거죠? 네, 인정했어요. 네, 그리고 그 인정하는 취지 발언 혹시 녹음하셨을까요? 아주 그런 거 몰라서 못했어요. 네, 이게 지금 아직 녹음을 하지 않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추후에라도 녹음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하실 수 있고요. 여기 덧붙여서 진료 기록부를 지금 확보를 하셔야 돼요. 전화를 어떻게 녹음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네, 그냥 자기가 끊어졌다는 거를 자기 입으로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네. 나는 시인을 해가면서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지 어떡하겠느냐 했더니 여기서 돈은 드릴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합의를 보던가. 그래서 내가 치료를 해줘라. 이거를 수술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 의료 사고로 좀 보이는 사안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것 중 한 개가 지금 의사가 힘줄에 주사를 잘못 놔서 지금 과실에 의해서 힘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고 이 부분이 좀 입증이 되어야 되는 사안인데요. 안 해도요, 손가락이 지금 이게 끊어진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손도 네. 꼬부라지고 손 여기 끊은 거를 꼬맸고 두 반을. 그래서 자기가 그 시인을 이렇게 다 나타내니까 네? 네. 네, 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 나타나잖아요. 손가락이 이렇게 끊어져서 손이 주저앉았어요. 근데 다른 것도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두 개만 했으면 제가 그냥 말 수도 있는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그 다른 손가락도 그렇게 된 거는 기존 손가락의 네? 힘줄 다른 손가락도 지금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굽어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다 같이 꼬부러져요. 네, 그러니까 힘줄이 아이고. 끊어진 다른 손가락 최초로 힘줄이 끊어진 손가락 때문에 그 의료 네. 사고 때문에 나머지 손가락도 거기 영향을 받고 있으신 거죠. 그쵸? 근데 갈수록 이렇게 저리고 아파요. 예, 이 부분, 이 영향을 받는 것,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은 그 진료 기록 같은 거를 나중에 제출을 하셔야 될 수가 있어요. 그 최초의 의료 사고로 인해서 이게 이 연결이 돼서 이 인과관계를 인증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다른 손가락도 지금 다치고 있다,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 부분도 지금 추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요. 이거를 병원에 가서 그러면 네, 산지진도 찍고 MRI를 찍어야 확실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근데 어떻게 될지 MRI를 몰라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MRI 같은 거 이런 경우엔 찍으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 왜냐면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어떻게 다쳤는지 이 부분 지금 상해가 발생했는데 이 상해가 어떤 정확한 증상인지부터 먼저 저희가 알고 있어야만 네. 이 그 손해배상 청구가 됐든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병원에서 그것만 하면 돼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저희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제가 이제 그 준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그 의사랑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의사가 네.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부분을 녹음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아, 전화를 갖고 가서 어떻게 녹음하는 건가 배워갖고 가서 해야 돼요. 그 대화자 사이 녹음해도 이게 이제 통비법상 위반이 전혀 아니고 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녹음기 가져가셔서 휴대폰 가져가서 녹음기? 녹음기 휴대폰도 가져가셔서 되죠? 상관없습니다. 휴대폰도. 그래서 그냥 대화하면서 그냥 그거 녹음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작년 9월달에 그랬어요. 네네, 작년 9월에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러냐면은 사안 같은 경우 지금 의사가 말로는 과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료기록부에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약간 명확하지가 않은 걸로 보여서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그게 아니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지금 손등 주사를 놓은 사실 그리고 네. 근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지금 이걸 잘못 놓은 사실까지 전부 다 이제 기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는 병원 건데. 하나가 예, 나보고 네. 내가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 말은 만약 이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이 의사가 그 상황에서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이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말을 바꿀 가능성은 지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서 내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했더니 다른 데서 받으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그때는 했는데 그렇죠. 근데 내일 아니 제가 2일에 서울을 올라가려니 왜 시골이라 네. 서울을 올라가는데 그때 가서 해도 될까요? 네, 그거는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확보하시는 게 좋긴 하죠. 왜냐면 지금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러면 그거 MRI도 찍기 전에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먼저 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MRI도 당연히 찍으시는 거고. 네. MRI도 찍는데 찍고 찍기 전에 그 선생님 뭐 말이 안 바뀌었나 한번 얘기 들어보라 이거죠? 그렇죠. 그 병행을 하셔야죠. 반드시 그게 선후 관계가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MRI 찍으시면 오히려 결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 결과를 내 보이면서 이게 지금 그 해당 의사의 과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다시 따져 물을 수 있기 때문에 MRI를 찍고 가서 가시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이 시골에서도 45만 원을 달래요. 네. 그래서 못 찍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이제 어쨌든 상담자님께서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큰 손해를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배상을 받으려면은 그 과정에서 일단 비용이 드는 거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이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으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평생 이렇게 살면은 살 수가 없잖아. 오른손인데. 그러면은 그거를 떼서 갖고 가서 그 선생님하고 얘기하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그 선생하고 얘기해서 해결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제 말은. 그러면 그 선생이 그럼 나중에 자신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해결책은 하나도 말씀을 아직 못 드렸어요.
예, 네. 제가 해결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제가 봤을 때 일단 아주 커다랗게 보면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지금 사안 같은 경우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정을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조정 또는 중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희가 이제 민사소송, 이게 의료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에 의료로 인해서 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체불이행 손해배상 경악한 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이 소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각각 제가 특징이랑 그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일단 이 한국소비자원이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 둘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그 여러 가지 불만을 전부 다 조정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의료만 다루지는 않고 여러 가지 사안을 다 함께 다룹니다. 근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금 이런 의료사고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의사랑 이 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이 좀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의학적 판단을 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면피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렇죠, 하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상담자님 같은 환자 입장에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조정이나 아니면 중재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이런 기관들, 지금 이런 어떤 행정기관들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이거랑 별도로 이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으로 지금 소송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데요. 지금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커다랗게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소송보다는 일단 비용이 적게 드시고, 지금 비용을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시간도 좀 더 빨리 끝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은 하게 되면은 아주 짧게 걸려봤자 6개월이고 그냥 1년은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안들은 최소 1년 내로 좀 빠르게, 신속하게, 더 빠르면 6개월 내로도 이게 해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도 좀 더 빨리 해결되고, 그리고 비용도 좀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감정을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감정 결과가 꼭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예, 일단 그거를 염두하시고 일단 좀 더 구체적인 그 과정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절차만 있는데요. 이 조정이 성립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재판상 하야 완전히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닌데도 법원의 판결과 완벽하게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당연히 집행권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도 할 수 있고, 또 기판력도 발생을 해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별도로 법원에 어떤 소를 제기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일단 간단하게 제가 그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조정을 요청을 하시고, 그러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사건을 검토를 합니다. 이 검토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를 좀 구비해서 잘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 그 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때 상임위원 포함한 3명에서 11명 위원들이,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파악해 줄 수 있는 이 위원들이 심리를 하고 의결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정 결정을 해서 이제 이 분쟁 조정 내용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조정 내용이 통상은 이제 얼마를 배상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일단 있고, 예.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예. 배움도 없고 또 걷지도 잘 못하니까 네. 그냥 변호사님을 소개해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러면은 일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그것도 있는데, 이건 내용을 그럼 건너뛰고 바로 그럼 제가 소송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다가 이제 중재 신청이나 조정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 지금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일 좋은 건 결국 이제 민사소송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관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경우에 이게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걸 확정 판결과 어차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제 합의를 해서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되면 되는데, 통상은 여기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감정 결과가 내 마음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금액이 상대적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 거다 보니까 다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양쪽 다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서 좀 양보하도록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내 마음껏 나오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장 정통으로 좋은 건 아무래도 민사소송을 진행을 해버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 법원의 판단을 정확하게 받는 게 더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제 무조건 감정 절차가 진행이 되실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감정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제 의료 과실 여부가 판단이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금이 책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안에서 지금 손가락이 사실상 굽어가고 거의 제대로 심지어 오른손이고, 사실상 이제 거의 장애율이 발생한 정도로 보이긴 해요. 그쵸? 예, 사실 머리도 못 감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쵸. 이런 경우는 지금 좀 사안이 지금 심각한 거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의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내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소송 비용이 좀 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사안처럼 아예 이렇게 이걸 이제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오른손을 아예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이제 사실상 노동능력 상실률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이 책정이 되게 자세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배상금이, 물론 이제 제가 자세한 어떤 MRI를 찍은 결과나 여러 가지를 봐야지만 좀 더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사안만 보면은 배상금을 상당 부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이는 사안이시긴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민사소송, 그리고 만약 가능하시다면 형사고소도 사실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민사소송도 소송하는 과정에서 저 그런 거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떼가지고 어디로 서류를 넣는지, 서류를 어떻게 떼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예 변호사 도움 받으시는 게 지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변호사님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달라고요. 네. 근데 일단 이제 그 소개는 지금 이 방송에서는 제가 하기는 좀 어렵고, 방송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사안에서 어쨌든 네. 상담을 해드리는 거니까,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할 수 있는 대로 주변 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좀 젊은 분들은 그래도 서류 떼거나 이런 거를 좀 잘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네. 좀 도움 받으실 분이 있으면,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자제분이나 남편분이나 이렇게 도움 받으실 분 있으면 그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일단 증거 확보를 좀 초반에 하시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좀 전문가 도움을 아예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류 떼고 이런 게 힘드시다고 하시면은.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지금 제가 상담에서 시간적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보다 막상 진행이 되면 이것저것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얘기하신 거 다 잊어먹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서류를 뗄 수 있는 데를 우리 딸이나 누가 가서 하면 되겠네요. 여기 네. 찾아봐가지고. 네.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진료 기록부 확보를 하시고, 또 의사가 그 의료사고를 일으킨 힘줄을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시인하는 내용을 녹음하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 내용 기억하시고 좀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방송이 내일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생생법률서 네. 검색하셔서 다시 한번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시면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참, 이렇게 참 명백한 의료사고인데도 의사가 이렇게까지 책임을 가볍게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지금 원래 이런 사고가 생각보다 이제
그 실무에서 좀 많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의료 소송이 다른 소송보다 좀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이게 이제 생명이나 신체 이런 부분이 이제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손해를 입게 되면 이게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돈으로 받는다고 해도 이 장애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료소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의료인이랑 그 다음에 이 일반 환자 사이에 그 정보 비대칭성이 너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의료인에게 일반인을 상식에 둔 의료과실이 있었고 또 환자가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의료행위 전에는 없었으며 이러한 결과가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없었음 이 부분 정도만 입증하면은 다른 경우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이제 좀 입증 책임이 완화가 돼서 좀 더 그 수월하게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의료소송을 진행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번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신체 기능을 정말 상실할 만큼 정말 큰 의료사고로 네. 보이거든요. 근데 네. 또 어려움을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대응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몇 달 전부터 직장 동료였던 남성의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백을 거절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어요.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 번호를 차단했더니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퇴근길에 따라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왜 내 연락을 무시하냐며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카페에서 도망치듯 나와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그냥 좋아하는 마음에 그랬을 뿐이다라며 스토킹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집 근처에서 우연일 가정에 마주치는 일이 생겨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요. 이런 경우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현재 상담자께서 전 직장 동료로 인해서 괴로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전 직장 동료의 행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그리고 이제 직장 등은 이런 구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해서 불안감 또는 이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지금 사안에서 직장 동료는 상담자님의 회사 근처 그리고 자주 가는 카페 등에서 자주 나타나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금 정확하게 스토킹 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그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네. 그럼 이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할 것 같은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스토킹 행위의 경우에는 그 범죄로 불법 행위에 이제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위자료 또한 충분히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피해 발생 사실, 즉 진단서나 소견서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스토킹 신고를 하면 경찰로부터 어떤 조치들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네, 그 스토킹 신고를 하게 되면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제 응급 조치,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응급 조치, 그리고 이건 이제 경찰에서 받는 거라기보다는 검사 직권 또는 경찰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잠정 조치 신청해서 잠정 조치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응급 조치라는 것은 스토킹 행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스토킹 행위자 행위를 제지하고 또 피해자에게는 이에 관련 조치 안내하면서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응급 조치는 경찰이 최대 1개월의 기간 동안 스토킹 행위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잠정 조치는 이 검사 직권 또는 경찰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를 하는 건데요. 1회는 서면 경고, 그리고 2회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3호는 전기통신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입니다. 네. 뭔가 단계적으로 명령이 내려지게 되는 건가요? 단계는 아니고 각각 네. 따로인데요. 아, 예. 경우에 따라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네. 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졌는데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는다면 구속 조치까지 가능할까요? 네, 만약 지금 긴급 응급 조치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위반해서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또 법원의 잠정 조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대요. 그 사안이 중대하면 당연히 구속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이 전 직장 동료는 그냥 좋아해서 그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예, 지금 사안에서 그냥 좋아해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상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너무 심각하게 불안감이랑 그다음에 네. 이제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또 이게 지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처벌이 안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거를 잘 수집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상담자님처럼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예,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 근처나 아니면 자주 가는 카페에 기다리고 있고, 또 우연히 계속 우연의 가장에서 마주치고 또 모르는 번호로 계속 연락이 오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이런 내가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한 녹화, 녹취, 이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신고를 했더니 보복을 한다거나 또 엉뚱한 소문을 내는 상황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싱거했더니 앙심을 품고서는 네. 보복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협박이나 폭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폭행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형사 고소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 뭐 이상한 소문 낸다 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로 고소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최근 경찰청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민간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을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최근 스토킹 피해자에게 민간 경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이제 기존에는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 경비 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인데요. 실제 지금 민간 경호원이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또 검거한 사례가 꽤 있어서 효과가 꽤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사안입니다. 네. 네,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석 달 전 가게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가게 위치가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양도인과 중개사 말로는 찾아오는 사람은 다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양도인이 매출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월 5, 600 정도는 번다는 말을 믿고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권리금으로 4천만 원을 줬고요. 그런데 가게를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가게 앞 길목에 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너무 적게 다니고 매출은 적자만 겨우 면하는 수준입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여기는 원래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양도인이 월 5, 600만 원 매출을 얘기했다고 하니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하네요. 양도인은 원래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하루에 7시간 정도만 카페를 열었고 일요일은 장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인근 가게 사장님에게 길목을 녹화하는 CCTV 영상을 받았는데요. 이전 주인이 카페 운영할 때를 보니 정말 손님이 드문드문 있더군요. 또 제가 장사는 이번이 처음이라 몰랐는데요. 이전 주인과 같은 업체의 단말기 포스를 사용하는데 이게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현금을 받은 척하면서 매출을 올려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양도인이 그랬다는 보장은 없지만 너무 의심이 갑니다. 양도인 말만 믿고 권리금 4천만 원을 고스란히 줬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하지만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상황이어서 따지기도 애매한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구조센터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하나인데요. 흔히들 위치가 좋고 손님이 많은 곳이면 권리금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권리금을 책정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권리금은 크게 시설 권리금, 그리고 위치 권리금, 영업 권리금이 있는데요.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영업 권리금으로 보입니다. 영업 권리금 같은 경우에 해당 상가에서 영업한 매장의 매출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권리금 으로서 통상 이 권리금이 어떻게 책정되느냐고 한다면 그 수익 환원법, 즉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순수익,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 순수익을 기준으로 권리금이 책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권리금이라고 한다면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서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각종 시설 설치비에 의해서 이 해당 권리금이 산정이 되고, 또 위치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상가의 물리적 위치에 대한 권리금으로 이 관련 요소들을 고려해서 권리금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네, 상가 권리금의 경우 사실 관행으로만 있었는데 몇 년 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식으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상가 권리금은 관행으로만 존재했는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제10조의 3에서는 권리금을 정의하고 있고, 또 동법 제10조의 4에 의해서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법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가 양도 관련해서 의심 가는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만약 정말 양도인이 허위 매출 등으로 양수인에게 비싼 권리금을 받은 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양도인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나요? 예, 지금 양도인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단말기 포스를 조작해서 허위 매출을 기록해서 권리금을 비싸게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양도인이 상담자를 기망해서 상담자를 하여금 보다 비싼 권리금을 교부하는 처분의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상담자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양도인의 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신고나 고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증거잖아요.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주변 상인들의 진술이나 또 포스기가 허위 조작이 가능한 점 등이 이 사기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매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돼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만약 매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확보한 손님이 거의 없는 CCTV 증거, 또 주변 상인들의 진술, 또 현재 매출 등 이런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상담자님께서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민사 소송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상담자께서 입은 손해를 입증해서 양도인의 사기죄를 입증하는 경우에 이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매출이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충분히 이렇게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법률구조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상담자께서 법률구조센터를 찾으신다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법을 몰라서 그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 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이 법률구조의 경우에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설명드리면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만약 상담님께서 지금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내방해서 상담을 하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 타당성,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담자님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우선 이제 매출 조작, 이게 사실이 맞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네. 이와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관련 증거를 어떻게든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를 토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병행해서 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권리금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간단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실무에서 실제로 지금 권리금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그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우선 해당 상가 매출, 그리고 인근 상가 매출 등을 잘 알아보시고, 또 권리금 계약 체결하는 것이 이제 그 협상을 결국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영업 정보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협상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사연 만나보시죠.
저희 회사는 12층 건물 10층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엘리베이터가 4번이나 고장이 났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멈추면 정말 난리가 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날 때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요. 관리업체 탓이라고 해서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니 할 말이 없더군요.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땜질식 보수를 하니 계속 고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번엔 엘리베이터가 멈춰서 30분 정도 갇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평소 폐소 공포증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사 건물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덜덜 떨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퇴근 시간에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 내려왔는데요. 아이 하원 시간에 늦을까 봐 부랴부랴 계단으로 뛰어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제 업무는 매장 관리직이어서 외근을 자주 하는데 부상 때문에 일을 못해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건물 관리사무소 측의 병원 비용이나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업체 측에 얘기를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건물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피해가 크신 상황입니다. 정말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부상까지 입으신 상황인데 건물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업체 가운데 어느 곳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네, 그 엘리베이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 주체, 즉 건물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서 그 책임을 물으셔야겠습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만약에 엘리베이터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AS 등을 받는 상황이면은 관리사무소 업체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AS 업체에다가 연락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건물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자님이 부상으로 인한 병원비 또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상담자님이 지금 엘리베이터 오작동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어서 그로 인해 손해를 발생한 것이 맞다면 상담자님의 부상으로 인한 직접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일시수입 등의 손해배상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건물 관리사무소에 일단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계속되는 엘리베이터 고장, 또 그로 인한 부상과 업무를 못한 점 등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할까요? 네, 그 계속되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부상을 입고 또 업무를 못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해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네, 진단서와 소견서까지 따로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건물 관리사무소 또는 엘리베이터 업체와 계약된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도 가능할까요? 네, 그 통상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에 이 엘리베이터 오작동에 관한 사고 접수를 하시고 그 보험 이제 여러 가지 그 절차를 거쳐서 보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관리사무소에 일단 청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으려면 또 보험회사에 제출할 사고 자료 같은 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좀 서류를 나눠서 양분해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게 그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한 곳에만 제출을 해도 관리사무소에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류를 네. 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에서 이 증거를 제출하는 보험회사에서 결국은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데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 사고가 접수가 되면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엘리베이터 오작동이 과연 이 고장에 그 영향을 준 것인지 그 여부, 그리고 당시 위험 요소의 존재 등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사에 필요한 사고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조사에서 좀 더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기타 여러 증거들을 잘 수집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12층 건물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 이분 한 번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개인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좀 피해자들이 함께 좀 연대를 해서 좀 구제를 받는 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 통상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가 많아서 네. 혼자 개인이 하기보다는 지금 아마 피해 유형도
그 구체적인 건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받은 그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집단으로 함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통상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합의금 액수가 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 소송을 별도로 좀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관련 자료를 좀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